우리가 그 쉘 에너지 밸런스를 유도를 해서 어렵게 돌아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이제 0으로 보낼 게 더는 없지만 우리가 좀 그 직관적인 가정을 해서 이제 열 전도에 대한 Z 부분에 대한 파트는 중요하지 않을 거고, 또 이제 인위적으로 열을 주입해주는 우리 시스템의 특성상 그 유체 자체에서 마찰에 의해 생기는 비스코스한 열은 무시 가능한 수준일 거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 여기까지 왔죠. 자,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가 열 전달 쉘 에너지 밸런스를 세워서 지난 여러 가지 케이스들을 살펴봤지만 대부분은 우리가 공업 수학에서 배웠던 간단한 애널리틱한 솔루션으로 우리가 미분 방정식의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여기는 아직까지 조금 아날리틱한 방법으로 우리가 풀기에는 한계가 있는 게, 이 템퍼리처가 이제 일단 스페이셜 어레인지먼트로 보면 일단 코디네이트 두 개의 디펜던트 하고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도 디펜던트를 하지만, 그리고 이게 지금 미분 방정식에 뭐가 포함이 되고 있냐면은 라운드 R과 라운드 Z가 동시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자, 이거에 대한 일반회를 우리가 도출해내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방법을 취할 거냐면은 일단은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여기 상수 취급하고 있었던 이 VZ가 실제로는 R 디펜던시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그 모멘텀 트랜스퍼에서 이미 그 플로우 스루 서큘러 튜브에서 디라이브를 했던 이 벨로시티 프로파일을 대입을 해서 최종 식을 얻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식이 결국은 두 개의 코디네이트에 디펜던트를 하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우리가 해본 게 이제 난 디멘셔널라이제이션, 그러니까 디멘전을 없애보자, 무차원화를 해보자 하는 결론에 도달했었죠. 무차원화에 관해서는 늘 내가 강의 자료에 우리가 전달한 사항 1에서 다루었던 부분과 관련된 BSL 챕터를 명시해 둘 테니까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복습을 해야 돼요, 개념을. 그래서 이제 난디멘셔널라이제이션을 하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잠깐 언급을 했는데 제일 중요한 주인공이니까 템퍼리처니까 템퍼리처의 디멘전을 없애는 방법은 뭐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값 설정을 잘해야 우리가 문제를 최대한 심플리파이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시스템의 대표값은 바운더리 컨디션을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의 컨스턴트 템퍼리처를 알고 있고, 그죠? 그 다음 이게 또 다른 부분에서 템퍼리처면 문제가 더 쉬워질 수가 있는데,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에서는 서피스에서 플럭스가 주어져 있단 말이죠. 템퍼리처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든 활용을 하는 게 현명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어떻게든 미분 방정식에 바운더리 컨디션을 집어넣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바운더리 컨디션하고 연관이 되는 식으로 우리가 난 디멘셔널라이제이션을 하는 게 더 이제 리저너블한 접근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퓨리에스 로우를 잘 살펴보면 이 템퍼리처와, 그러니까 템퍼리처의 디멘전이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건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이건 그러니까 디멘전만 살펴보면 K를 분모로 보내고 이 랭스 스케일을 분자로 보낸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죠? 우리 시스템의 랭스 스케일은 라지 R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캐릭터리스틱 밸류는. 그죠? 그래서 템퍼리처가 이렇게 디멘전이 없어진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자, R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뭔가가 지금 레디어스 라지 R을 기준으로 프로파일이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누가 봐도 우리 시스템의 레디엑시어라는 대표값은 라지 R이 되는 건데, Z는 사실 L이라고 잡기가 애매하다고 했었죠. 왜냐하면 L이라는 길이로 뭔가가 반복되고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우리 시스템에서. 그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머리 아프게 얘는 대표값을 찾을 필요가 굳이는 없는 게, 얘들이 서로 인디펜던트한 게 아니라 이 방정식이라는 하나의 끈으로 묶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대입을 하면 얘의 차원은 자연스럽게 정리가 됩니다. 그죠? 저 이퀘이션이 이퀄리티가 성립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정리를 한 게 요거예요. 여기 굳이 물리적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은 뭐
특별할 건 없습니다. 우리 시스템의 이퀘이션이 그러니까 function of temperature랑 R이랑 Z랑 뭐 기타 파라미터들로 이루어져 있는 함수니까 이퀘이션이.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뭘로 바꾸고 싶냐면 function of theta 그 다음 자이 그 다음 이게 보자 이게 제타고 이게 자이죠. 이게 제타죠. 그러니까 제타 자이 제타로 바꾸고 싶다는 거예요. 자, 뭐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특별할 건 없는 게 대입을 하면 되죠. 여기 우리가 정의를 해놨으니까 템퍼리처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템퍼리처라는 거는 어떤 관계에 있냐면은 지금 K분의 Q0R 세타 플러스 T1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 그리고 R은 뭐야? R은 자이의 라지 R을 곱한 거. 자, 그 다음 Z는 제타의 저 복잡한 상수를 곱한 거가 되겠죠. 이거 넘기면. 그죠? 자, 그냥 이거를 실수 없이 여러분들이 뭘 하면 되냐면 여기 대입을 하면 돼요. 그죠? 저기 템퍼리처 RZ 있잖아. 그 위치에 그대로 넣으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식은 세타, 자이, 제타로만 이루어진 식이 나오겠죠.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눈으로만 따라오기는 힘들 텐데 그렇다고 손으로 지금 풀고 있을 시간은 없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손으로 해봐야 되겠죠. 직접.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식이 나옵니다. 수식은 그러니까 피지컬 프로퍼티들은 다 없어져요. 신기하게도. 사실 신기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그걸 없애려고 이렇게 얘를 디멘전을 없애버린 거니까. 그래서 다 없어지고 이제 디멘전이 없어진 베어리어블들로만 구성된 미분 방정식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자, 난 디멘저널라이제이션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애널리틱하게 풀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돼서 물론 불가능하진 않겠죠. 근데 우리 지식 수준에서는 근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대책이 뚜렷이 보이진 않고 바운더리 컨디션도 디멘전을 없애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미분 방정식이 더 이상 템퍼리처, 레디어스, z 엑시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세타, 자이, 제타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주어지면 쓸모가 없죠. 이걸 똑같이 바꿔야 돼요. 자, 보면 at z equal 0에서 t equal t1입니다. z equal 0라는 말은 제타가 얼마라는 얘기죠? 자, 제타 equal 0에서 세타 equal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타 equal 0이 되는 거예요. 그죠?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t r equal large r. r equal large r이라는 게 자이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자이가 1일 때 이렇게 된대요. 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라운드 r분의 라운드 t를 여기 대입을 하면 어차피 상수는 다 없어질 거니까 똑같이 라운드 자이분의 라운드 세타가 1이 된다는 조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요. 되게 간단한 포뮬러니까. 자, 마지막 r equal 0라는 거는 자이 equal 뭐죠? 자이가 0일 때 우변은 finite. 그대로 가면 되겠죠. 자이 equal 0일 때 세타가 finite 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새롭게 얻은 미분 방정식과 새롭게 얻은 바운더리 컨디션이에요. 그죠? 자, 이제 방정식도 있고 바운더리 컨디션도 있으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근데 여전히 디멘전을 없애봤지만 달라진 거라고는 뭐냐면 이 복잡한 그냥 컨스턴트만 좀 정리가 됐지 결국 베어리어블들은 그대로 남아 있거든. 그러니까 여전히 이걸 리니어리 푼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제 스킬을 도입을 할 거냐면은 자, asymptotic solution for sufficiently high Z. 그러니까 Z, 그러니까 다른 말로 그러니까 제타. 제타랑 지금 Z가 그 컨스턴트의 기준으로만 다른 거니까. 자, asymptotic solution. asymptotic의 의미를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나요? 들어본 사람? 작년에 강의할 때는 한 두세 명이 의미를 알고 있던데. asymptotic.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뭔가 좀 기하학적인 접근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우리가 애널리틱하게 풀 수가 없는 솔루션을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뉴메리컬리 풀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그냥 여러분들이 뭐 반응 속도 이런 거 할 때 많이 해봤을 텐데 우리가 이퀘이션을 직접 풀 수가 없으니까 뭐 반응 초기 t 이퀄 제로에서의 뭐 농도를 실험하고 뭐 이렇게 몇 포인트를 찍어가지고 그래프 전체 개형을 유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방법을 우리가 뉴메리컬 솔루션이라고 하는 거거든. 그다음 뭐 저기 매스메티컬 툴을 이용해서 풀 수도 있죠. 기계적으로.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는 아니에요. 지금 우리 강의에서는. 그러니까 에심토틱 솔루션은 약간 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 개형을 예측을 해서 푸는 거. 그러니까 가령 우리가 뭐 그래프를 그려놓고 익스트라폴레이션을 해서 y절편을 채취한다거나 하는 것들이 이제 그런 종류의 솔루션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도 그래피컬한 이런 추론을 하기 위해서 우리 시스템의 온도, 즉 세타, 디멘전이 없어진 온도가 제타, 그러니까 원래 Z에 관련된 녀석이고 얘는 R에 관련된 녀석이죠. 이거에 서로 이렇게 복잡하게 인터디펜던트 하는 게 아니라 그 항들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나눠질 수 있다는 가정을 할 거거든요. 자, 이거에 대한 근거가 어떠냐는 거죠. 이거에 대한 근거가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에서 처음에 이 폴스 컨벡션이 Z 이퀄 0에서 출발할 때 플루이드의 템퍼리처는 T1으로 고정돼 있었다고 했거든.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모든 플루이드의 온도가 T1으로 고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얘가 점점 낙하하면서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있으니까 내려올 거잖아. 낙하하면서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그대로 올까요? 올라가겠죠. 왜냐하면 히팅 코일이 감겨져 있으니까. 그러면 처음에, 그러니까 이게 이제 풀리 디벨롭 되기 전에는 어디부터 올라갈까요? 여기랑 여기랑. 가장자리 먼저 올라가겠지. 여기가 뜨겁잖아 지금. 우리가 플럭스를 이렇게 주고 있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조금 내려오면 이 T가 T1보다 큰 이런 약간 올라가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정확한 그래프 개형은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게 점점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런 식이 되겠죠. 이런 식.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죠? 근데 어느 정도 시간이 이제 이나플리 지나고, 그러니까 at sufficiently high Z, 그러니까 높이가 어느 정도 내려가면 이 그래프의 개형이 바뀔까요? 이 R 디펜던시를 가지는 이 기울기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힙 플럭스가 컨스턴트한 값으로 계속 주입이 되고 있고, 처음에는 이 초입 부분에는 전체 플루이드의 온도를 대표해야 되니까 이 프로파일이 쫙 이렇게 올라가겠지만 어느 정도 내려간 이후부터는 그냥 개형이 유지되면서 내려갈 거라는 거죠. 근데 온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식으로 계속 내려갈 건데, 그러니까 이게 T1이라고 하면 여기가 T1.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래프가 디벨롭이 된 다음부터는 온도가 올라가긴 올라갈 건데 이 그래프 모양은 그대로 유지하고 Y절편만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R 디펜던시는 없어지고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계속 어쨌든 히팅 코일 때문에 달궈지니까 전체적인 플루이드의 온도만 올라간다는 거예요. 되게 그럴듯한 가정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클로즈드 시스템이에요. 열 손실이 당연히 없다고 가정을 하는 거죠. 거기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히팅 코일을 감아서 열을 가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걸 투디멘저널하게 그려보면 이게 히플럭스를 컨스턴트하게 주고 있고, 여기 있던 플루이드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일로 오는데 왜 이게 리니얼리 그냥 증가할 수만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은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컨스턴트 하잖아요. VG가. 그죠? VG가 이 Z의 디펜던시를 가지면서 가속 낙하를 하는 게 아니죠. 등속 운동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델타 T 동안에 얘가 흡수하는 에너지는 우리가 클로즈 시스템 에너지 보존을 생각하면 결국 비열은 컨스턴트 할 거 아니에요. 플루이드의 비열은. 그러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리니얼리 그냥 템퍼리처가 증가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죠. 물론 처음에는 온도가 다 T1이었으니까 이걸 데필 때까지는 R 방향으로 템퍼리처가 달라지겠지만 어느 정도 내려온 이후로는 이 그래프 개형은 유지가 되고 전체적인 온도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럴 확률이 되게 크겠죠. 그럴 듯하죠. 가정이. 왜냐하면 이게 계속 내려보내는데 R 방향으로 요동을 칠 이유는 없잖아요. 템퍼리처 프로파일이 사실. 이게 튜블런스가 있는 것도 아니고 라미나 플로우가 그냥 컨스턴트하게 쭉 내려오는데. 그죠? 그래서 그걸 수학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Z와 관련이 있는 제타는 인터셉트를 담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그래프가 뜨고 있죠. 이 T1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Y절편이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래프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그러면 그래프의 개형을 담당하는 게 뭐냐면 이거라는 거죠. 이건 이제 R 디펜던시가 있는 거. 이 모양을 우리가 유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이 인터셉트를 담당하는 건 리니어 디펜던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거듭 말하지만 클로즈 시스템에서 컨스턴트 벨로시티를 가지면서 플루이드가 내려오고 있고 컨스턴트 히 플럭스를 흡수하고 내려오고 있으니까 온도는 1차 함수로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근데 얘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뭔가 아주 복잡한 폴리노미얼 이케이션을 따르겠죠. 이게 뭐 세컨 오더면 파라볼릭 할 거고 뭐 썰드 오더면 어떤 식이 될 거고 뭐 그런 식으로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그죠? 여기까지 우리가 유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가정이 성립하려면 하나 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처음에 이 잘못됐네요. 얘를 일로 가져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자, 왜 그럴까요?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쓸 수가 없어요. 이 어심프토틱 솔루션을 쓸 거면. 그렇죠. 우리가 애초에 가정을 처음에 얘가 올라갈 때는 우리가 무시를 하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이 상태가 됐을 때부터 우리가 가정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초입에서의 온도 조건을 우리가 더 이상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러니까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우리가 잃어버린 거죠. 그러면 우리가 바운더리 컨디션을 하나 잃어버렸으니까 새로운 바운더리 컨디션을 하나 찾아야 돼요. 미분 방정식을 풀려면. 그래서 이제 새롭게 도입되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이제
자, 컨저베이션 오브 에너지. 이거는 우리가 사실 아직 에너지 이퀘이션을 배우기 전이라서 사실 고려를 안 했던 부분인데 우리 시스템에서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거든. 에너지 보존 법칙을 우리가 하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바로 이런 조건인데 이건 뭐 별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왼쪽에 있는 저게 뭘까요? 2파이 라지 R ZQ0. 그렇죠. 들어온 유입되는 열 전도로 유입되는 히팅 코일에 의해서 열 전도로 유입되는 열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Q0고 이건 그냥 그 면적을 곱해준 거죠. 그럼 저 오른쪽에 있는 저건 뭘까? 이건 로 CP가 있으니까 일단 컨덕션, 컨벡션 뭐랑 연관이 있을까요? 컨벡션에 영향이 있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시스템을 이렇게 딱 나눠봤을 때 우리가 컨스턴트 히 플럭스를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 시스템이 사실은 원래 이 안에는 중력에 의한 일도 있고 뭐 저기 비스코스 히 디시페이션도 있었고 Z 방향의 열 전도도 있었는데 그게 다 안 중요하니까 우리가 없애버렸잖아. 그걸 무시했었잖아요. 다른 거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까 또 얘기했지만 우리 시스템에 남은 게 뭐냐면 R 방향의 열 전도랑 Z 방향의 열 대류밖에 안 남아 있죠. 우리 시스템에서는. 그럼 우리 시스템에서는 R 방향으로 전도로 의해 들어온 열이 Z 방향으로 대류에 의해 나가는 열의 총합과 일치해야 되겠죠. 에너지 보존으로 보면. 그래서 델타 컨벡션의 에너지 차이.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 안으로 들어오는 컨벡션, 나가는 컨벡션이 바로 요거죠. 그 다음 그 차이가 뭐냐면 그동안 열 전도로 주입된 열. 그게 바로 이게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새롭게 만들 수 있는 바운더리 컨디션이 되겠습니다. 자, 요게 왜 에너지랑 대응이 돼야 되냐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비열이에요, 비열. 비열이 뭡니까? 비열. 그거에다가 델타 T를 곱해주면 에너지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우리는 삿갓을 씌웠으니까 펄 매스. 그래서 로우가 붙었어요. 그럼 매스가 없어지지. 그러면 근데 로우가 있으니까 대신 뭐가 나오냐면 퍼 볼륨이 나와요. 로우는 덴시티니까. 그럼 볼륨을 없애야 되니까 이 면적분을 해주면 면적은 되고 V가 돼주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랭스니까 곱해지면 이게 볼륨 인테그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냥 디스턴스가 아니라 벨로시티니까 여전히 뭐가 남아있냐면 펄 타임이 남아있겠죠. 그게 이게 레이드 오브 에너지 인에 나오시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 바운더리 컨디션은 아까 여기 있던 거 하나 없어졌었죠. 그래서 대신에 이게 나온 거예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할 수 있는 게 요거를 다시 템퍼리처 RZ를 세타, 제타, 자이로 다 바꾸면 저렇게 간단하게 돼요. 자, 이제 최종적으로 바운더리 컨디션 3개가 나왔고 솔루션도 나왔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이게 우리 원래 오리지널 디퍼런셜 이퀘이션이죠. 이걸 풀 수가 없어서 우리가 대안해를 어심토틱한 방법으로 제안을 했어요. 이제 Z가 좀 충분히 크다고 가정하에. 그럼 뭐 하면 돼요? 우리가 이거를 여기 넣어야 되겠지? 그죠? 이거부터는 이제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 그냥 넣으면 되잖아. 얘들이 인터 디펜던트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애널리티컬리 바로 계산이 돼요. 이걸 넣으면 자, 이런 식이 되겠죠. 요건 따라올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우선 되게 간단한 게 이쪽은 어쨌든 라운드 계속 헷갈리네. 라운드 제타니까 요 항은 없어지겠죠. 그럼 얘만 살아남으니까 결국은 C0가 여기 붙는 거예요. 그죠? 자, 여기도 간단해요. 여기는 라운드 자인데 그러니까 이건 없어지고 그냥 세타를 얘로 치환하는 거예요. 푸사이로. 그래서 이퀘이션이 자, 이렇게 바뀔 수가 있게 됩니다. 맞습니까? 아, 그래서
내가 저기 모든 디테일한 계산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됐어요. 자, 이제 보면 우리 시스템에서의 이 템퍼리처 푸사이가 그냥 only function of r이 되는 거거든. r 혹은 뭐예요? 자이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더 이상 우리 시스템에서 라운드 제타는 없어졌어요. 최소한 보면 알겠지만,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공업수학 시간에 엄청 간단하게 척척 풀었던 이제 애널리틱하게 풀 수 있는 미분 방정식이 된 거예요. 그죠?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면 그냥 이 자이에 대해서 계속 기계적으로 적분만 해주면 돼요. 그죠? 자이 넘겨가지고 적분 한번 하고, 그 다음 또 자이로 나눠가지고 적분 한번 하고, 그죠? 자, 그렇게 한 게 이제 이런 식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 푸사이를 찾을 수 있을 거니까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적분 2번 했으니까 새로운 적분 상수 2개가 더 나오겠죠. 자, 여기 적분 상수가 하나, 둘, 3개 있고 우리가 마침 바운더리 컨디션을 3개 만들어 놨었죠. 여기에. 무슨 말이냐면 이걸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하면 적분 상수 C0, C1, C2는 나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계산만 옳게 하면. 물론 뭘 먼저 하느냐에 따라 계산이 복잡해지고 간단해지고는 차이가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해봐야 되겠죠. 뭘 먼저 하는 게 제일 간단할까? 이거 해보면 되겠네. 이거 해보면 이게 답이 나오겠네. 어떻게 될지. 그러잖아요. C1이 제로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이것 때문에 처음부터 바로 간단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얘가 0을 넣어서 이게 파이나이트 하려면 이 텀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 사실은. 그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래요. 이렇게 하면 이제 케이스가 바운더리 컨디션이 2개로 줄어들고 그냥 연립 방정식 간단하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이런 해가 나옵니다. 우리 예상대로 ln 텀은 없어졌네요. 그죠? 그냥 폴리노미알로 나왔어요. 우리가 어심토틱 솔루션 유추할 때 예측했던 대로 폴리노미알 이퀘이션으로 주어졌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싶었던 건 템퍼리처거든. 세타보다는.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세타를 도입했던 거니까 다시 돌아가야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이 맞는지를 이 책에서 한번 다시 더블 체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우리 가정에서는 Z가 충분히 큰 상황에서, 그러니까 제타가 충분히 큰 상황에서, 그래서 이 트랜스포트 비나미나 책을 보면 이 제타가 0.1보다 큰 상황에서 이 세타가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푼 솔루션하고 대조를 해봤더니 오차가 2% 정도밖에 안 나더라라는, 그러니까 꽤 타당한, 그러니까 우리 아까 그렸던 그래프 개형이 우리 예측이 그러니까 실제 모델하고 오차가 거의 나지 않는 그런 거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타가 0에 근접한 상황에서는 이 방법을 쓰면 안 되겠죠. 그때는 이 개형이 계속 변할 테니까요. 그렇죠? 자, 이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어버리지 템퍼리처를 살펴볼 텐데, 자, 평균 온도는 근데 지금 이게 아이소서멀 시스템이 아니니까 평균 온도를 디파인하는 방법이 2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늘 지금까지 열전달에서 했던 것처럼 전체 그냥 그 실린더의 면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제일 그냥 단순한 데피니션이죠. 그러니까 실린더가 이렇게 있고 뭐 템퍼리처 프로파일이 이렇게 있겠죠. 근데 문제는 템퍼리처 프로파일이 Z에 따라서 계속 변한다는 게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폴리노미알은 유지가 되고 있거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레디얼한 방향으로 이렇게 면적분을 해서 평균을 구하면 자, 이런 값이 나옵니다. 아까 우리 t 구했죠. 사실은 세타를 구했죠.
세타를 구했으니까 t를 대입을 할 수도 있고, 나 같으면 그냥 여기 모든 조건을 그냥 제타, 자이, 그 다음 세타로 치환한 다음에 적분을 하는 게 더 편할 거예요. 직접 해보세요. 꼭 우리가 다 같이 할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꼭 직접 해봐야 중간고사를 푸는데 지장이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결론을 도달할 수가 있고, 근데 여기 이 이제 어버리지 템퍼리처 하나의 맹점은 이게 온도가 계속 변한다는 거죠. 이렇게 내려가 레디얼한 방향으로만 우리가 적분을 해줬으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시스템에서 난 아이소서멀 시스템에서 더 이제 제너럴리 억셉티드 되는 개념은 벌크 템퍼리처라는 건데, 이게 플로우 어버리지 템퍼리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왜 고분자 몰레큘러 웨이트 같은 거 생각할 때 수평균 분자량, 질량 평균 분자량 이런 거 기억나죠? 그러니까 수평균 분자량이 사실 폴리머 하나하나의 체인이 얼마나 긴지는 고려 안 하고 그냥 긴 녀석과 작은 녀석을 똑같이 하나로 보고 평균을 내버린 거잖아. 그죠? 그래서 오차가 좀 있죠. 근데 질량 평균은 적어도 좀 더 긴 녀석의 가중치를 한 번 더 곱해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도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게 벨로시티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리고 템퍼리처 프로파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뭐 템퍼리처 프로파일이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이걸 레디얼한 방향으로 똑같이 잘라서 평균을 내버리면 이게 의미가 있는 값일까? 그래서 이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S1 포인트에서 이 실린더를 탁 절단한 다음에 수조를 밑에 받아가지고 한 10초 정도 물을 받아요. 그런 다음 다시 수조를 가져가서 그 수조를 휘 저어가지고 온도를 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온도가 우리가 위에서 구한 이 온도랑 똑같을까요? 다르거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수조를 갖다 대면 가운데 있는 녀석이 먼저 내려와요. 이 가에 있는 녀석보다. 그래서 똑같이 10초 물을 받아도 얘는 한 10리터가 내려오면 이쪽에 있는 건 한 2, 3리터밖에 안 내려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 문제는 온도가 똑같으면 사실 상관이 없는데 여기랑 여기가 온도가 다르잖아.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애가 더 빨리 더 많이 내려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템퍼리처를 평균 낼 때 벨로시티로 한번 가중치를 준다는 거죠. 마치 고분자 분자량 평균 낼 때 몰레큘러 웨이트를 한번 더 곱해준 것처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을 내면 벨로시티가 빠른 부분, 이 가중치가 더 돼서 계산이 되겠죠. 뭐 이걸 퍼스트 오더, 세컨 오더, 서드 오더로 할 건지는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냥 퍼스트 오더로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중치를 두면 여러분들이 똑같이 세타랑 자이랑 제타를 여기 대입을 해서 이걸 여러분들이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다 더 유즈풀한 벌크 템퍼리처, 어버리지 템퍼리처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 여기 플로우 어버리지 템퍼리처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벌크 템퍼리처라고 부른다라고 돼 있죠. 자, 이제 마지막인데 퍼스트 컨벡션에서, 자 그러면 이제 어버리지 템퍼리처는 구했고, 그럼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싶은 게 이 서피스 템퍼리처는 어떻게 될까요? 월 템퍼리처. 서피스 템퍼리처. 한 가지 알 수가 있는 거는 서피스 템퍼리처가 컨스턴트일까 계속 변할까? 계속 변하겠지. 뭐에 따라서? Z에 따라서. 그죠?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Z의 함수일 거라는 건 예측이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냥 R에다가 라지 R을 넣으면 되겠죠. 우리가 템퍼리처 프로파일을 다 구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R 이꼴 라지 R이라는 게 저기 자의 입장에서 볼 땐 1이란 얘기니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우리가 구한 이 식에다가 여기 1을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게 표면에서의 온도니까.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번 해볼까요? 어떻게 되지? 24분의 이건가? 24분의 24, 24분의 4분의 3, 24분의 18, 11 맞죠? 맞아요?
자, 이게 바로 surface temperature. surface temperature가 되는 거죠. 여기 내가 답을 구해놓지는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해보면 돼요. 이걸 직접 넣어서. 그러니까 어떤 컨스탄트 값을 가지면서 Z 디펜던시를 가지면서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surface temperature.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해 볼 게 우리 시스템의 온도를 올리고 있는 드라이빙 포스, 히팅 코일을 감아가지고 플럭스를 주입하고 있는 거. 그 플럭스의 드라이빙 포스가 바로 델타 T 때문에 나오는 건데 이 델타 T가 우리 서피스 템퍼리처에서 벌크 템퍼리처를 뺀 거. 자, 이 값이 아까 내가 잘못 말했는데 여기 온도보다 여기 온도가 높죠. 표면 온도가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표면 온도, 그래서 이게 이런 식의 순서가 되어 있는 건데 아까 서피스 템퍼리처는 여기서 구했고 그 다음 벌크 템퍼리처 아까 우리가 구했죠. 여기. 자, 요거를 똑같이 해보면 자, 이걸 템퍼리처로 한번 바꿔볼까요? 템퍼리처로.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T0. T0는 자, 세타랑 관계를 생각하면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죠? 그죠? 여기 세타에 t를 대입한 거예요. 세타와 t의 관계가 있으니까. 그 다음 여기서 우리가 tb를 구했으니까 tb는 요거였죠? 자, 요거 차이 빼면 일단 이거 없어지고 얘도 없어지겠죠. 똑같이 Z에 대한 리니어 디펜던시가 있을 테니까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남게 되는 컨스턴트는 요거. 요게 전체적으로 없어질 테니까 얘만 남죠. 자, 요렇게 남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다시 쓸 겁니다. 2R equal large D니까 다이아미터로 바꿔서 레디어스를 다이아미터로 바꿔서 자, 요게 이제 결론인데 요걸 왜 했냐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죠. 이 작업을 얘만 남기고 나머지를 다 넘기면 요런 식으로 우리가 바꿔 쓸 수가 있잖아. 그죠? 얘만 남기고 다 넘기면 이렇게 되니까. 자, 저게 어디서 많이 보던 폼 같지 않아요? 저 이퀘이션이. 자, 힙플럭스와 델타 T 어디서 봤죠? 우리 이 형태의 이퀘이션을 뉴턴스 로우 오브 쿨링에서 봤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시스템에서, 그러니까 거기서도 똑같이 표면 온도와 플루이드의 벌크 템퍼리처 차이였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게 우리 시스템의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된다는 얘기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 시스템의 로컬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가 봐봐요, 생각을 해봐요. 이 문제를 풀고 이 문제에서 너셀 넘버가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왜냐하면 너셀 넘버가 이런 식으로 디파인이 되죠. 너셀 넘버의 K는 뭐 써야 돼요? 플루이드 혹은 솔리드. 플루이드 써야 되니까 그냥 우리 시스템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로컬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가 이렇게 주어지니까 얘 둘을 이퀄리티를 놓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히트 트랜스퍼 코에피션트 자리에 저걸 대입하면 우리 시스템의 너셀 넘버는 얼마로 나오냐면 당연히 무차원수가 나와야 되겠죠. 차원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계산이 잘못된 거예요. 자, 48분의 11. 자, 우리 시스템에 이게 무슨 말이야? 우리 시스템에서 컨벡션과 컨덕션의 정도는 한 요 정도 비율이 된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폴스트 컨벡션을 정리를 하고 혹시 질문 있는 사람 잠깐 질문 좀 받을게요.
자, 프리 컨벡션으로 넘어갈 건데 바로 다음 장에 우리가 처음에 봤던 대로 우리가 지금 폴스 컨벡션을 한번 살펴봤어요. 폴스 컨벡션 케이스는 플로우가 어떠한 방법, 그러니까 anyhow 이게 디파인이 돼 있는 거예요. 우린 잘 모르겠지만 어떤 장치에 의해서 유동의 흐름은 픽스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유동의 흐름은 온도차 때문에 달라지지 않아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강제 대류예요. 그래서 이 시스템에서 템퍼리처 프로파일이 어떻게 될지를 우리가 푸는 거예요. 근데 자연 대류는 이런 시스템이 없어요. 이런 익스터널 포스트 플로우가 없어요. 그래서 근데 플로우 유동이 생기는데 유동이 생기는 드라이빙 포스는 템퍼리처가 달라지기 때문에 덴시티 디퍼런스가 나와서 유체 유동이 생기고 유체 유동이 다시 템퍼리처 디퍼런스를 유도하고 계속 이게 반복이 돼서 유체의 흐름이 유지가 되는 그런 자연 대류. 여러분 목욕탕 탕 안에 물이 돌아가는 원리.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방에 밑에 온도를 쫙 지피면 공기가 이렇게 순환하죠. 계속 순환하겠죠. 그 순환하는 드라이빙 포스 그런 걸 우리가 자연 대류라고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연 대류 기분도 전환할 겸 여러분 10점 몇이죠? 10.9인가? 자, 10.9의 그림을 한번 보세요. 책에. 자, 무슨 상황이냐면 우리가 이 왼쪽에 히티드 되고 있는 플레이트가 있고 오른쪽에 그거보다 온도가 낮은 플레이트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유체가 갇혀 있어요. 이게 뭐 리퀴드인지 가스인지는 모르겠지만 유체가 갇혀 있어요. 그리고 이 유체는 어쨌든 여기가 온도가 높고 여기가 낮기 때문에 덴시티 차이가 발생을 해서 이게 움직입니다. 얘는 올라가고 얘는 내려가고. 근데 여기는 그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려놨지만 이 방향이나 이 방향으로는 우리가 생각할 필요 없이 너무 길어서 우리가 이 양쪽의 엔드 이펙트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계속 Z 방향으로만 올라가고 계속 Z 방향으로만 내려가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한번 살펴보면 템퍼리처 디퍼런스가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먼저 한번 우리가 천천히 뜯어보죠. 템퍼리처 디퍼런스가 존재해요. S라고 쓴 거는 솔리드에서 먼저 있으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애초에 처음부터 유체의 온도차가 있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 플레이트만 달궈요. 여기만. 그러면 이 솔리드 플레이트와 이 솔리드 플레이트 차이에 온도차가 나겠지. 이게 뭘 유도하냐면 이게 컨벡션을 유도를 해요. 컨벡션을. 왜냐하면 이쪽이 달궈지면서 얘가 움직일 거거든, 유체가. 그러면 얘가 플루이드의 템퍼리처 디퍼런스를 유도합니다. 이쪽 플루이드와 이쪽 플루이드에. 그럼 얘가 또 뭘 유도를 하냐면 결국은 템퍼리처의 그레디언트가 생긴다는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유체에서.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는 솔리드를 템퍼리처를 딱 디스크리트하게 차이를 뒀는데 그 안에 있는 매질인 템퍼리처는 이렇게 연속적으로 그레디언트를 갖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덴시티가 변한단 말이에요. 이쪽 플루이드와 이쪽 플루이드의 온도차가 생겨서. 근데 이게 당연한 얘기인데 우린 지금까지는 이걸 무시했었어요. 그러니까 온도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플루이드는 인컴프레서블하다고.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그런 가정을 하고 왔던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계속 반복이 돼서 이 자연 대류가 유지가 되는 건 이게 이제 자연 대류의 원리가 되는 거죠. 자연 대류의. 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문제를 풀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이거 쉘도 잡아야 되고 에너지 밸런스도 세워야 되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우선 시스템을 좀 분석을 해야 되니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 시스템의 템퍼리처는 적어도 자 우선 카티시안 코디네이트예요. Y, Z, 그다음 이쪽으로 X. 그래요. 적어도 우리 시스템에서는 템퍼리처가 이쪽은 충분히 길어서 이쪽으로 뭔가 변하거나 즉 X 방향의 디펜던시는 없고 그 다음 템퍼리처가 또
아까 엔드 이펙트는 무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게 엄청 길어요. 그래서 Z 방향의 디펜던시도 없어요. 템퍼리처는. 자, 오직 Y 방향으로만 디펜던시를 갖는다. 그 다음 벨로시티 프로파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클로즈 시스템에서 라미나 플로우를 디벨롭한 것처럼 벨로시티 프로파일도 이쪽으로는 똑같이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X쪽으로는 디펜던시가 없고 이게 Z 방향으로 점점 감속이 된다거나 점점 가속이 되는 상황도 아니에요. 중력이 존재하는데 왜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중력에 의한 드라이빙 포스랑 그러면 뭐 마찰이랑 부력 같은 게 다 밸런스가 된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는. 그래서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벨로시티가 Y 쪽으로 있는 게 아니라 벨로시티는 Z 방향으로 있는데 그 벨로시티가 Y의 함수라는 거죠. 우리가 늘 했듯이. 그러니까 VY는 제로인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스템의 가정이랑 바운더리 컨디션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자, 먼저 at the walls, fixed wall temperature. 템퍼리처가 두 개가 주어져 있어요. 이 히팅 플레이트에서는 T2고 쿨링 플레이트에서는 T1. 두 개의 템퍼리처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 시스템의 언어로 해석을 하면 y 이꼴 마이너스 b일 때, 우리는 이 센트럴 포지션을 제로로 잡았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뭐 여기를 0이라고 해서 풀어도 되고 여기를 0이라고 해서 풀어도 돼요. 그리고 뭐 진짜 괴짜 같은 사람은 여기를 0이라고 해서 풀기도 하겠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점을 기준으로 완벽하게 우리가 이 프로파일을 사실 그려놓고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 건데 사실 이 프로파일이 없어도 우리가 그걸 예측할 수가 있죠. 가운데 지점을 기준으로 우리 이 공간의 대류가 정확히 대칭이 될 거 아니에요. 사실은 난 아이디얼리티가 없으면, 그러니까 뭔가 임퍼펙트니스가 없으면 우린 지금 아이디얼 케이스를 가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를 0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서 0으로 잡고 뭐 어디를 플러스로 하냐는 여러분들의 입맛인데 이 책에서는 이쪽을 플러스로 잡아서 이게 마이너스 b일 때 그럼 무슨 말이냐면 T2란 얘기고 b일 때 T1이란 얘기죠. 그죠? 자, b는 어디서 나왔냐면 우리가 이 녀석의 두께가 2b예요. 2b. 이 플레이트가 2b 어파트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temperature difference, 델타 T가 매우 작다. 자, 이건 뭔가 좀 약간 모순이 있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temperature difference가 엄청나게 작으면 사실 대류가 일어날 리도 없는 거거든. 근데 또 temperature difference가 너무 크면 우리가 유체를 해석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지금까지 incompressible 뉴토니안 플루이드만 다뤄왔기 때문에 템퍼리처가 그걸 벗어날 만큼 커지게 되면 유체가 익스텐전하거나 컴프레션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애널리틱하게 해석을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딱 그 바운더리에 있는 경우. 그러니까 플루이드의 덴시티가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을 위배하지 않을 만큼만 변하면서 자연 대류의 드라이빙 포스는 줄 수 있는 정도의 온도차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 델타 T는 어느 정도 고려할 만한 값이지만 이걸 제곱한 텀은 없어질 정도의 델타 T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걸 나중에 우리가 써먹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명명을 하기를 그냥 absolutely incompressible fluid라고 할 수가 없죠. 지금 덴시티가 변하고 있으니까 대류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conditional compressible fluid라고 부를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이 덴시티의 변화량을 고려를 해줄 거예요. 근데 conditional compressible fluid의 정의는 덴시티가 변하나 일단 비스코시티는 유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차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나비아-스톡스 이퀘이션은 여전히 만족을 한다는 가정을 하자는 거죠. 자, 여러분 원래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이퀘이션 오브 모션에서 나비아 스톡스 이퀘이션으로 넘어올 때 제일 중요한 가정 두 개가 뭐였냐면 얘랑 얘가 컨스턴트하다는 가정이었거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복잡한 벡터 이퀘이션을 풀어낼 수가 있었던 거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아날리틱하게 틀린 말이 될 수도 있지만 이 가정이 여러분 그 전달 현상에 지금 우리가 난디멘저널라이제이션 개념을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텀들을 놓고 보면 아주 도미넌트한 텀들보다 덜 도미넌트한 별로 중요하지 않은 텀들이 있다는 얘기죠. 그걸 우리가 아날리틱하게 풀려면 그걸 0으로 만들지 못해 풀기가 불가능하지만 이게 온도각 차가 그렇게 크지 않으면 그 텀들을 없애버려 가지고 그냥 우리가 인컴프레서블 플루이드 가정으로 쓸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자, 노 엔드 이펙트. 그러니까 이게 충분히 길어 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얘가 올라가고 내려가려면 이게 클로즈드 시스템이어야 되거든. 이게 만약에 위에 뚫려 있으면 그냥 이게 도망가겠지. 다시 내려올 리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닫혀 있어요. 다 닫혀 있는데 그래서 이 끝에서는 얘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Y 방향의 운동도 할 거거든. 근데 그건 무시하는 거예요. 그냥. 그쪽은 안 보고.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가겠죠. 이런 식으로. 자, 엔드 이펙트를 무시를 하고. 자, 그래서 우리가 뭘 할 거냐면은 이거를 이제 쉘 에너지 밸런스를 잡아야 돼요. 쉘 에너지 밸런스를. 그래서 자, 여러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예행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같이 한번 참여를 해볼까요? 우리가 쉘을 어떻게 잡는 게 맞는 걸까?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를 푼다고 생각하고. 자, 1번.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쉘을 X 방향으로 스인하게 이렇게 잡는 거. 이게 옳은 방법일까? 의미가 없죠. 우린 지금 라운드 X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럼 남은 이제 내 교수가 하나를 없앴으니까 경우의 수는 2개인데 이 Y 방향으로 스인하게 이렇게 채를 써는 거, 그 다음 Z 방향으로 이렇게 스인하게 채를 쓰는 거 2개. 혹은 워셔처럼 그 둘 다가 다 되는. 자, 3가지 경우가 있네. 뭐가 맞을까요? 우리 시스템에서. Y 방향. 일단 답은 맞아요. 동혁. 왜 Y 방향이라고? 그렇죠. 엔드 이펙트가 없었고, 그리고 아까 우리가 관심사가 되는 벨로시티랑 템퍼리처가 다 only function of 뭐였죠? Y에만 의존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이 그래프가 없이도 예측을 할 수가 있는 게 우리는 아마도 라운드 Y밖에 관심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미 문제를 처음부터. 그래서 쉘을 이렇게 잡아야 돼요. 처음부터. 이 첫 단추를 잘못 껴버리면 다시 아마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널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자, 그래서 쉘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고려를 해줘야 될 게 그 씬한 거는 Y 방향으로 씬한 이런 시스템을 잡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잘 따라오고 있는 것 같네. 잘 이해를 하고. 자, 그리고 주어진 조건에서 이 방향으로는 W라는 값이고 이 방향은 L이라는 값이 주어져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에너지 밸런스를 세워야 되겠지. 에너지가 컨벡션, 컨덕션으로 in and out, 그 다음 rate of work, external force, 그 다음 rate of generation term. 자, 우리가 얘를 고려할 때 제일 먼저 가져와야 되는 텀이 뭐였죠? 자, combined energy flux 벡터를 호출을 해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없어지는 건 뭐고, 없어지는 게 일단 뭘까? 여기서 없어지는 게 이번에도 없죠. 그냥 유체를 다룰 때는 일단 없앨 수가 없다고 보면 되겠죠. 왜냐하면 V가 없어지질 않으니까. 여기서는 똑같이 우리가 지금 전자기장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중력은 작용을 해요. 중력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겁니다. 곧 우리가 배우겠지만
중력과 부력이 밸런스를 이뤄서 얘들이 낙하하지 않고 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제너레이션 없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로 밸런스 이퀘이션을 자, 세워볼 수가 있다. 다 호출을 해놓고 한번 살펴보죠. 자, 우선 y 방향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거 심플합니다. 왜냐하면 카티시안 코디네이시니까 이 y 방향의 쉘 에어리어가 뭐냐면 그냥 w 곱하기 l이거든. 그죠? 자, 여러분 이제 왜 이 에너지 벡터에 에어리어를 곱해야 되는지는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y 방향으로 들어가고 이게 y 방향 y 플러스 델타 y, 왜냐면 이게 파지티브 y 방향이니까 이쪽으로 나갑니다. 그 다음 z 방향, z가 우리가 밑에서 위로 가는 걸 플러스라고 나서 여기서 들어가고 일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래비테이셔널 포스. 이거 우리 지난 퍼스트 컨벡션 시스템에서 했던 그대로 왜 로GV가 나와야 되냐면 로GV가 나와야 되냐면 이 디멘저널 어프로치를 하면 우리가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볼륨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는 LW의 델타 Y를 해준 게 된다. 자, 여기까지 다 이해됐습니까? 내가 작년에 수업을 했을 때 이때쯤에서 질문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혼자 가서 복습을 할 때. 쉘 에너지 밸런스를 여기서 세울 때는 교수님 이렇게 하면 되는데 혹자는 사실 쉘 에너지 밸런스를 꼭 레프트 핸 사이드에서 세울 필요는 없죠. 이 쉘을 여기서 잡아도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잡으면 이게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어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플루이드가 위에서 아래로 나오니까 얘와 얘의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거를 우리가 그러면 이게 쉘을 여기서 잡는 거랑 여기서 잡는 거랑 결과가 달라지면 우린 잘못된 거예요. 어쨌든 이거는 뭔가가 잘못된 거고 결론은 같아야 되는 건데 이게 왜 같게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복습을 할 때. 자, 그래서 결론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잡아도 상관없기 때문에 레프트에서 잡아서 우리가 전개를 해보면 자,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을 얻게 됩니다. 자, y 방향에서 들어오고 y 플러스 델타 y에서 나가는 거. 그 다음 z 이꼴 0에서 들어오고 l에서 나가는 거. 우리가 여기서 잡았기 때문에 z 이꼴 0에서 들어와서 z 이꼴 l에서 나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이 그래비테이셔널 상수. 자, 여기서 우리가 필요 없는 것들 LW는 사실 우리가 이쪽에 디펜던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 없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나눠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델타 Y로 나눠서 정리를 하면 자, 이런 디퍼런셜 이퀘이션에 가까운 형태의 방정식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고 이거를 우리가 델타 Y를 0으로 보내면 우리가 자주 보던 미분 방정식을 얻을 수 있게 되죠. 자, 맞습니까? 자, 간단해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얻었는데 이제 똑같이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세부 항목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이거 여기 자, 우리가 지난번 포스트 컨벡션에서는 이 폼을 쓰지 않고 이걸 엔탈피로 바꾸고 이거를 스트레스 텐서 타우로 바꾸는 컨바인드 에너지 플럭스 벡터를 썼었거든. 그죠? 사실은 근데 이걸 그대로 써도 되는데 여기서는 우리가 이렇게 쓸 거예요. 이걸 그대로 쓸 거예요. 경우에 따라 우리가 입맛에 맞는 걸 쓰면 되는데 왜 이걸 쓰는 게 유리할까요? 그러니까 이 자연 대류 현상에는 프레셔가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거거든. 프레셔가 이 덴시티가 바뀌면서 프레셔와 부력의 영향을 받아서 계속 서큘레이션 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프레셔를 여기 함부로 넣어버려 가지고 컨스턴트 취급을 해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레셔를 여기 따로 빼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걸 여기로 집어넣어 버리면 엔탈피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하지 말고 얘를 애초부터 따로 빼가지고 여기서 우리가 고려를 해줄 거예요. 프레셔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 힙플럭스랑 스트레스 텐서 타우. 왜냐하면 프레셔는 이게 뭐예요? 이게 크로네컬 델타죠. 그러니까 프레셔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부분을 담당하는 게 이거니까 어쨌든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건 얘만 찾으면 되는 거거든. 똑같이 파이라도 복잡할 건 없이. 그래서 여러분 어펜딕스 B1, B2 한번 같이 보죠. 자, 거기 스트레스 텐서가 나오고 또 뒤로 넘어가면 저기 히트 플럭스 벡터, 퓨리어스 로우 히 컨덕션에 의한 값이 나올 텐데, 자, 우리가 고려할 게 이제 y 방향의 컨덕션 그리고 z 방향의 컨덕션을 고려를 할 겁니다. 그리고 x 방향은 당연히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몰레큘러 스트레스 텐서는 자, y 컴포넌트와 z 컴포넌트를 고려를 할 건데, 자, 아직까지 이게 좀 긴가민가 하다면 우리가 그때 했던 대로 이 컨바인드 에너지 플럭스 벡터의 y 컴포넌트 그리고 컨바인드 에너지 플럭스 벡터의 z 컴포넌트. 왜냐하면 지금 우리 방정식에 y랑 z가 나와 있잖아요. 이걸 먼저 분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y 컴포넌트, z 컴포넌트를, 즉 벡터 폼으로 나와 있는 이 벡터의 y 컴포넌트가 뭔지, 벡터 폼으로 나와 있는 이 벡터의 z 컴포넌트가 뭔지를 알아야 여기 넣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작업은 어렵지 않아요. 이 퓨리어스 로우는 그냥 QX, QY, QZ 세 개가 있을 거고 간단하게. 얘도 내가 저번에 뭘 했어요? 이 텀은 뭐라 그랬어요? 얘는 그냥 하나의 거대한 컨스턴트라 그랬죠. 그냥 우리가 볼 건 이거밖에 없어요. 얘도 VX, VY, VZ 세 개가 있을 거고, 문제는 요건데, 요거 내가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을까봐 지난 포스트 컨벡션에서는 이걸 하나하나 다 해체를 해가지고 분해하는 방법을 같이 해줬었죠. 무슨 말인지 기억합니까? 그러니까 결국 그러면 기억을 하는지 한번 물어보지. 세컨 오더 텐서와 퍼스트 오더 벡터의 세컨 오더 텐서가 먼저 오고 퍼스트 오더 벡터가 뒤에 오는 다 프로덕트는 어떤 행렬로 표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자, 인섭이가 한번 얘기해 볼까? 3x3. 그렇죠. 3x3, 3x1.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기억납니까? 직접 해보세요. 그렇게 하면 성분이 3개가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시스템에서는 벨로시티가 y밖에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제로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y랑 z 컴포넌트가 각각 어떻게 되는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고, 여러분들이 직접 여기까지 꼭 좀 손으로 한번 이해를 해서 오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